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드디어 됐습니다. 엔비디아 너무하죠. 네. 사실 저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뉴욕 증시부터 쭉 빠지기도 하고 시간 외에서도 네. 급락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으면서 지금 파란불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도 좀 크게 있을 텐데요. 네. 관련돼서 시장 이야기도 종목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셔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NH투자증권의 두 분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재석 연구원님 그리고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연구원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하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저희 찾아주셨잖아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잘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의 네. 변동성이 큰 날에 오셔가지고 네. 더 좀 속 시원한 고민 상담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노영래 어드바이저님은 네. 이제 뭐 우리 식구잖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참 대형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요. 터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음. 오늘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없는 날은 없지만 좀 예. 이렇게 큰 이벤트가 또 있는 날이 있는데 예, 또 예, 마침맞게 맞습니다. 나와주고 계시고요. 좋은 상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상담 시작에 앞서서 시장 얘기 아침엔 포인트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정말 글로벌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실적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엔비디아 실적 네. 워낙 예상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좀 네. 웃돌았다라는 네.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그 탑다운 쪽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5.6% 정도 EPS가 컨센서스를 비트했더라고요. 이제 비트했는데 이제 이게 보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한 10% 정도 비트했다가 그 전에는 한 18% 비트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 단순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것보다 더 뭔가 있어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뭔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못 미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산업단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있고 그런 거라서 이런 산업단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놀라울 정도로 서프라이즈. 네, 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실적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실적도 잘 나왔지만 시장의 그런 계속되는 기대감 그런 것에 비해서는 글쎄 이런 반응이었다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아침에 좀 보고 수치로 정리해서 네. 그 자료를 좀 업데이트했는데 네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자료를 자료. 보면서 네, 이야기를 네. 해보죠. 그 상회를 다 이제 매출 성장률, 매출 총이익,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 네. 이런 것들 다 상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EPS를 계속 이제 그 추정치보다 계속 상회를 하고 있는데 폭이 보이시죠? 이게 네. 높은 게 그 엔비디아 어닝스라고 치시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예상보다 그 5.65% 높음 이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시간외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빠지는 속도 보면은 다음 분기에는 EPS가 예상보다 얼마 안 높겠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많이 높은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양새가 있는데
그 질문 나온 것 중에 좀 그 몇 개를 봤어요. 네. 그 이제 실적 발표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질문한 내용 오늘 중에 컨콜도 있었고 예. 또 인터뷰도 뒤에 했잖아요. 그쵸. 네. 뒤에 인터뷰 네. 내용을 보니까 네. 그 번스타인 리서치에 나오신 분이 뭐 스테이시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4분기에 이제 블랙베리 허퍼 매출에 추가된다. 그러니까 H가 허퍼고 이제 블랙베리 B백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퍼 수요는 견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블랙베리 얼마나 얹어질까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추가 질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 아직 제공은 안 됐고 다만 이제 거기서 답변 나온 것 중에 하지만 그 이제 그 우리 제품을 기대로 하는 수요 기대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도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사이드가 나온다 하면은 하퍼 매출이 이제 그냥 그대로 견조한 상태에서 블랙웰이 좀 더 얹어지고 그게 이제 내년에도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 추가적인 업사이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문제가 있어서 출하가 지연된 게 블랙웰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4분기에 출시된다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예.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그 이번에 그 나온 것 중에 한 수십억 달러 규모로 본다 이렇게 코멘트가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거든요. 블랙웰 4분기 매출이. 그래서 기존의 하퍼가 견조하고 블랙웰이 얹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액심냉각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Q&A 그때 거기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발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공랭식에서 좀 액심냉각으로 좀 언급을 좀 많이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뭐 해당 좀 주식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을 또 좀 눈여겨 보셨군요. 블랙웰 지연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어떻게 사실 시장에 굉장히 분분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네. 엔비디아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실한 얘기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상당히 모아졌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시장 반응들 좀 해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해봤고요. 엔비디아 네. 얘기 뭐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오늘 테니까. 하루 종일 아마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할 네. 것 같아요.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는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뭐 방송 시작 날이 블랙 먼데이여가지고 잊지 못하는 날이긴 네. 한데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회복세를 네, 보이고 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면 네,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 이제 8월 5일 말씀 주셨는데 그 전에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제 6월 27일 날 미국 첫 TV 토론회, 대선 토론회부터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이제 AI 관련된 버블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뭐 엔화 변동성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NH투자증권 쪽에서 이제 보는 그림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뭐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요럴 이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고 AI도 사실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이었던 거고 뭔가 이제 그 산업이 아직 버블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 하반기 남아 있는 기간만 보면은 이제 제일 큰 리스크는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인 대선이 것 있죠.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화 변동성도 여전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이제 엔화 이 변동성은 사실 이제 일본 내 자체적인 이슈도 있지만 또 미국 대선이랑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쪽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가장 큰 변수로 지금 남아있는 그럴 것 상황에서 같아요. 네. 엔화도 변동성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고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혹시라도 AI 쪽이 좀 많이 또 흔들린다면 이제부터는 또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 건지 이 어렵죠. 부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섹터별로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이제 사실 그 AI라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 올해 이제 주가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이런 빅테크 기업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붙기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그 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AI가 들어오면서 멀티플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게 한 10에서 20%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AI 정말 이 리스크가 커지면은 조정은 가능하지만 뭐 그거 이상 조정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당장 이제 지금 딱 상황만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요 장표 요거를 제가 좀 하나 가져왔는데 네. 예, 요게 이제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라는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지수. 나스닥이나 이제 네, 러셀 2000. 예, 중소형주 지수의 이 단기 낙폭하고 이제 회복 수준이에요. 정고점 대비 이제 수준인데 네. 보시면 이제 S&P 500이 제가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해놨고 이제 최근으로 업데이트 해보면은 조금 더 올라와서 거의 이제 정고점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S&P 500만 보면은 거의 이제 V자 반등을 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기존 주도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회복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기존 시장 움직임과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요게 이제 S&P 500 업종별 낙폭하고 회복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속한 IT 업종 그리고 메타나 구글이 속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별로 이렇게 많이 회복을 못했는데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이제 유틸리티 이런 애들이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 측면으로 보면 이제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치고 가지 못하면 인덱스가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네네.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조금은 소외됐던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업종들이 그럼 왜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눈높이인 것 같아요. 시장의 눈높이. 제가 여기 장표는 안 가져왔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기존에 네. 이제 IT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워낙 네.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여타 업종들은 눈높이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S&P 500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끝났는데 업데이트를 해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2분기 끝난 시점에서 애널리스트 전망치랑 지금 시점에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비교를 해보면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쪽에 이 전망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워낙 기존에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던 애들이고 실적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이 인덱스가 쫙 올라가기엔 좀 어렵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그래도 그 기타 업종들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우리가 종목으로 해외 주식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좀 쉽게 투자하실 만한 거를 꼽자면 네. 미국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면 금융이나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쉽게 하는 단어로 순환. 네, 이게 그쵸. 회복 예, 과정에서 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이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미 빅테크 업종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네. 눈높이 또한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여타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개별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면 고배당주. 네. 이런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이게 사그라든 건 아니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요즘은 위안화 캐리? 뭐 이 얘기도 좀 네,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 주세요. 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네. 빌려서 금리가 높은 사실은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원래 교과서적인 정의인데 네. 이제 꼭 그런 쪽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 주식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져가지고 위안화를 빌려서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는 투자도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렇고 정확히 얼마를 빌려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는 없는데 중국에서도 그런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좀 있었다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엔저 그리고 이 엔화 일본의 저금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였죠 원래. 네. 이 제로 금리였던 시기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갔던 자금들은 그동안 누적된 게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거라서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는 사실은 그 자금 이동이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특히 이제 주식 같은 데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자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을 때 변동성을 좀 일으킬 거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엔화만큼의 영향성은 없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엔캐리에 대해서 워낙에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게 네. 있었던 네. 데다가 최근에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 방향을 좀 바꾸면서 달러도 강세에서 약세 방향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하는 흐름이 네,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네. 좀 드네요. 네. 와, 엔캐리, 위안화. 우리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많이 봐야 돼요. 네. 사실 연구원님 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네, 네. 미국 대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일단 공개는 됐고요. 그리고 9월에 금리나 기다리고 있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트럼프와 해리스 이 관련된 수혜주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아직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죠. 그럼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후보 교체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좀 컨벤션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당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 확률도 여전히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적으로 두 후보 다 이제 미국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뭔가 이제 부양을 시키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정부의 재정을 써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트럼프는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해리스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쪽이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쪽 NH투자증권 쪽의 생각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감세하고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는 이제 금융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아, 금융 섹터.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 업종이 지금 이제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그 기업들의 실효세라고 하죠. 실효세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내수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금융업종이라든지 내수업종이 조금 더 감세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뭐 일부 그 경기 민감 업종들도 조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조금 규제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어떤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그냥 원래 잘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크들, 걔네들이 그냥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빅테크 쪽 쏠림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IT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도 상당히 좀 갈린 그렇죠. 부분 아니에요? 네, 네. 네, 갈리고 있죠. 이제 사실 이제 친환경 쪽에 좀 비우호적인 입장이고 이제 해리스 민주당은 이제 우호적인 입장인데 사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친환경이 뭔가 크게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도 뭐 크게 뭔가 친환경 쪽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주가가. 더 중요한 건 이제 친환경 쪽은 금리라고 보고요.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이쪽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반대로 트럼프가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친환경 쪽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 IRA 보조금 지급하는 쪽에 그 지급 대상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는 트럼프가 되면은 조금 있을 것 같고
근데 긍정적인 이슈는 누가 되던 간에 그 센티먼트가 뭐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시장의 한 축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요. 부분인데 전 세계 네. 방산 기업들이 현금이 지금 넘쳐나서 정말 뭐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 쪽 그리고 방위하는 어떤 비용 쪽으로 각 국가가 돈을 그렇죠. 늘리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네, 저희도 뭐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예, 네. 그 지금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이 가이드라인이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이 가이드라인인데 네.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하는 동안에 이게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2%가 안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좀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도 남유럽 국가들,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데는 아직도 그 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그 2% 가이드라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 추세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 산업 쪽은 계속해서 약간 그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꽤 긴 중장기 이런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방산 기업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미국 투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전 세계 방산 기업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유럽 방산하고 한국 방산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국방비 많이 늘렸는데 네.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유럽하고 한국 방산 업체였기 때문인데 미국 방산도 이제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딱 업종만 딱 끊어서 보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쪽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닌 것도 있었고 이 방산 섹터, 이 섹터라는 거는 지수가 있는데 네. 방산 섹터 지수에 미국에서 비중이 큰 게 보잉이에요, 보잉. 근데 보잉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맥스 737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공 이 산업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산, 미국 방산 섹터 성과를 좀 안 좋게 좀 많이 눌러왔는데 미국 방산도 당연히 이 수혜를 보는 쪽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의 이제 이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이 동맹,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네. 가는 쪽이고 트럼프는 사실은 이제 동맹을 중요시한다기보다는 자국의 우선을 좀 자국 위주이기 때문에 자국 국방력을 높이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미국 방산 섹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재무 씨 9월이 말씀- 되면 네, 금리 인하 뭐 거의 뭐 다 알고 기정사실화. 있잖아요. 네. 네,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에 주목해야 할 업종 제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가 제약바이오 일단 들어가는데 네, 맞죠, 여기다가 네. 리츠를 더 주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금리 네, 인하 시기에 또 우리 수혜주는 주목해야 할 종목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이게 참 예전에도 금리 인상기, 인하기 이럴 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그 리서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 궁금해하시는 적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과거 사례들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의 할인율은 채권 시장금리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시장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항상 똑같지는 않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좀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한 내년까지 한 9번 정도 금리 인하가 채권 금리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반영.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려면 네. 미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베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NH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뭐 9월에 금리 내린다고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보는 뷰는 아니고, 그럼 이제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의 특징은 뭘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많이 올려놨는데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만큼 정도를 이제 조정하는 정도로 일단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경기 자체가 이제 급격한 냉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고, 그럼 추가적으로 시장 금리가 단기에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종의 약간 중금리 상황인데 이게 좀 유지된다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센티먼트로 보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제가 말씀하신 헬스케어 같은 거 이제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지금 미국채 10년 물금이 한 3.8% 정도 되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경험해왔던 투자 시계열에서 보면 3.8%는 사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여전히 절대 레벨로 보면 고금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금리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좋아 보이는 건 저희는 리츠로 보고 있는데,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경기 민감 자산인 이제 부동산 쪽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동안 이제 금리가 쫙 올라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투자자들이 고금리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금리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이제 이 리츠 쪽으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가격 상승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리츠가 항상 좋아요. 좋은데 안정성으로 보면은 한국 리츠 쪽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그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달라질 네,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리츠 얘기해봤고 이제 서서히 요 전략 부분 마무리하면서 네. 앞서서 고배당주 네, 그렇죠. 네, 네.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게 국내에도 적용이 네. 되는 건지,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또 네, 고배당주 ETF 네. 이런 네. 것들 좀 네.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세요. 네. 한국도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미국의 고배당주하고 한국의 고배당주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하게 금융업종이 이제 대표적이고, 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이제 고배당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약간 업종에 살짝 차이는 있는데, 미국의 고배당주하고 한국의 고배당주가 지금 뭐 괜찮게 보는 이유가 비슷하죠.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주도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고, 한국만의 이제 고유의 요인이 있잖아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아마 이제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고,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된 상품도 나올 예정인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수가 나오고 상품이 나와도 이미 기존의 고배당주 펀드나 이런 것들에 들어간 종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배당주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신규 자금 유입에 의한 수급 효과나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데, 간접적으로 보면은 되게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나왔던 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추진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뭐 어제 현대차 그렇죠. 인베스터데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원래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분기 네. 배당을 하고 주주환원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금융주가 원래는 그 기말 배당만 했었는데 네. 대부분 분기 배당으로 바꾸고 주주환원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예전에 보면은 은행주들 같은 것들 배당이 높은데 투자자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당장 올해 배당금은 좋은데 네. 내년에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어떤 이제 규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배당을 줄이라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적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는 이 확실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게 고배당주에 좀 밸류션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략까지 연구원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잠깐 광고 듣고 종목 여러분들의 상담. 고민 네.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투자형 코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투자인 코칭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고민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신데 댓글로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또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쉽게 신청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링크 잘 안 열려요. 뭐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성 보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좀 궁금하신지 고민되시는지 이런 부분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구체적일수록 그렇습니다. 네,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신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는 5종목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팔고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고민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다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실 때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함께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 고민할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것들을 좀 세세하게 네. 고민 상담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뭐 최근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좀 마이너스. 네. 아무래도 손실을 보신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물론 함께 고민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더라도 뭐 매도 시기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제 저희 사연은 무릎은 알겠는데 어깨를 모르겠습니다 였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희 부동산 얘기도 하고 뭐 채권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투자에 대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투자 고민이든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품도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또 소개해 주셔야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닉네임 도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전쟁 끝나면 오른다고 해서 모으고 있었는데 제 주식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방송과 공부를 통해서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이 전쟁이 끝나면 오른다고 해서 사모은 종목들이 지금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밥캣입니다. 62,000원에 매수했고요. 14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넘은 수익을 거뒀고 이 재건주라고 해서 전쟁 끝나면 이거 오르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손실률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VM입니다. 국내 유일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투자에 수혜받는 기업이라고 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은 또 HBM 열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큰 손실률로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손절하고 정리하고 삼전,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렇게 대형주로 갈아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아타도 될까요? 세 번째,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건설 장비 100대 공급 계약 체결하기도 했고요. 두산 밥캣과 함께 재건주라고 해서 먼 미래를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 수익률 말도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큰 편이라 물 탈지 말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입니다. 산업 자동화,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 관해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쉽게 본전이 올 것 같진 않은데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언제로 봐야 할까요?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이 전쟁이라는 테마에만 꽂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손실률이 꽤 큰 편입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도비님의 사연 잘 들었고요. 음. 일단 뭐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전쟁과. 전쟁이 끝나면 좀 오를 것이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좀 희망을 걸고 매수하신 종목도 좀 보이고 네.
총 4종목입니다. 네 종목이요. 네,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뭐 마이너스 39% 거의 40% 그렇죠. 최고 좀 손실률이 적은 게 한 마이너스 20% 정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어드바이저님 포트폴리오 아, 분석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일단 30대 남성이면 저랑 비슷한 저랑도 네. 비슷할 것 동갑-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그리고 30대 남성이다 보니까 더 공감이 가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저도 뭐 완벽하다고는 말 못하겠고 제가 까먹은 것도 많은데 이제 저희가 30대지만 이제 한 10년 뒤, 20년 뒤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기에 투자하실 때 까먹으면은 나중에 격차가 좀 많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두산 밥켓. 밥켓 밥켓이 있죠.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이거 네. 묶어서 말하면은 이거는 그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건설 경기는 그 미국 그 프레드에서 제공하는 미국 뭐 네네. 예, 뭐 그 하우징 뭐 그 있어요 지표에 지표가 그거 따라서. 보면 네. 되고요. 아직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VM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별로고요. 그리고 이제 로크웨어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현대인프라코어는 조금 보유를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현대인프라코어다. 네. 그런데 예. 종목별로 좀 교체해야 될 종목도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일단 고민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통을 정리해보고. 한번 일단은 네. 한번 정리를 하고 한 종목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도비님께서 전쟁 이슈에 지금 꽂혀 계십니다. 전쟁 이후에 꽂혀 매수한 두산 밥켓 가능성은 없을까요? HBM 수혜 기업이라고 샀는데 지금이라도 대형주로 갈아타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HD 현대인프라코어 사우디에 장비 공급한다잖아요. 더 기다려 볼까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전 좋다고 듣고 샀는데 사실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두산마켓부터. 두산밥켓부터 볼게요.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두산밥켓하고 로보틱스의 합병 이야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전쟁 이유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쉽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산밥켓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일단 두산밥켓 짧게 말씀드리면은 본업 이외에도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이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 두산 밥켓 주주분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노이즈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거부터 좀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보죠. 예. 항상 어드바이저님 꼼꼼하게 자료 네. 가져와주고 계세요. 네. 예. 그 코스피를 보시면 네. 박스장인 거죠. 2천에서 3천. 그러니까 그냥 1, 2년이 아니고 이게 좀 더 길게 가면은 뭐 10년, 15년 가까이 박스장인 거죠. 그러니까 박스장인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박스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세장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박스장인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 관련해서 오늘은 이 책을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적극적 가치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 책은 아니고 이게 미국 그 저서가 한 거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 박스장에서 유효한 방법론인데 이분이 쓴 게 한 2006년대 이후에 이 사람은 2008년 이후에 강세장이 아니라 장기 박스장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라 했는데 이 사람은 장기 박스장이 올 것이라고 맞추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그 강세장이면 미국이죠. 바이 앤 홀드인 거고 약세장이면 중국인 거죠. 팔고 쳐다보지 그냥 팔고 쳐다보지 말자. 이게 좀 통하고 박스장이면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를 매수 매도로 좀 해야 되는 장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뭔가 배워서 하는 거고 예술은 뭔가 약간 감으로 약간 아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 바이 앤 홀드하고 뭐 잊어버리고 나중에 찾아보면은 올라와 있겠지. 이거보다는 좀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경력이지만 그래서 이 박스장에서 주가 상승 요인을 본다면은 그 첫 번째로는 그 이익 증가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를 위해서는 맨 상단에 있는 매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매출은 정체되더라도 마진이 증가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마진이 증가하려면은 혁신에 따라서 그 뭐랄까 조금 더 이윤을 높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은 뭐 그 이익의 증가 뭐 이런 것도 같이 따라오겠지만 기업 주가에 따라 그러니까 그 주식에 따라오는 PER이 더 높아지면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PER이 높아지는 요인은 또 뭘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스장에서는 집단 심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고PER을 부여를 이제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떤 촉매 요인이 발생돼서 기존의 PER 뭐 10 받던 게 15가 받게 되면은 그 1.5배가 오르는 거죠, 주가가. 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걸 보시면은 뭐 질, 성장성, 가격 이 세 개의 요소 중에서 두 개를 만족하는 거를 일단 좀 깐깐하게 보고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공부를 같습니다.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빅테크 아무거나 사고, 그러니까 강세장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주식들이 뭐 밸류에이션은 뭐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성장 계속 나오고 이익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계속 가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매도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 PBR에 매수해서 고 PER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뭐 반도체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전략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 박스장의 유효한 전략. 그렇죠. 책을 통해서 지금 예, 소개를 예, 예. 해주신 거예요. 예, 제가 좀 빌드업이 긴데 좀 짧게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예,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박스장에선 전략이 3가지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좋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고 그리고 그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에 매도한다. 이거 3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선호하는 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만족시키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2개를 만족시키고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뭐 질, 성장성, 가격 이렇게 3개의 요소 중에서 질과 성장성은 만족하는데 밸류가 비싸다. 그래도 이걸 제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1개만 만족시키면 별로 쳐다보지도 마시고. 예. 3개 중에 2개 예. 정도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퀄리티, 그 질. 그러니까 이게 질이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솔루션을 드리면은 이렇게 두산밥켓, VL 로컬 축소 그리고 HD 현대 인프. 예, 이거는 좀 보유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두산밥켓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산밖에 아,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네네. 아니 근데 좀 많이 어드바이저님 들었는데 이제 아니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네네. 어드바이저님이 근데 예, 예. 책을 상당히 지난번부터 느꼈지만 예, 많이 맞아요. 읽으시잖아요. 오늘도 책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먼저 큰 그림을 해주신 예.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예.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고 네.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저도요. 저도 이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데요. 이게 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담 시간이 있는 예. 건데 두산밖에 예. 좋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깐깐하게 본다는 게 그 강도가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 봐야 네, 된다는 네, 네.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차트 얘기보다는 주식 뭐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딥하게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 밥캣을 먼저 보시면은 밥캣이랑 HD 현대인프라코 같이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여기 이거 보세요. 그 프레드의 데이터 그 하우징 그 permit issuing places 그 미국 주거 건축허가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빠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굴착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수요가 많이 생기려면은 요거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간 거라면은 그 1년 전에 들어간 거라면은 금리가 빠지고 다시 건설 경기 회복되고 역발상으로 투자된 거면은 그게 유효가 한 건데 네. 전쟁 이후라면은 그거는 좀 약간 그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지불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폴란드나 다른 데다 이제 그 수주 나가는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러니까 약간 그 계약 구조가 우리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돈을 또 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한테 돈을 빌려주고 폴란드가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을 텐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건 좀 회의적이고요. 아마 그 다른 쪽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 기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금리로 가는 그리고 또 그 신흥국들 인도랑 중동, 예, 중동 얘기 아까 하셨는데 그쪽에서 시장이 뭐 잘 된다면은 볼 수 있겠고요. 밥캣을 먼저. 예. 그러니까 지금 도비님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전반적인 뭐 두산마켓도 그렇고 현대 네.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경기, 네. 금리, 특히 건설 경기, 그렇죠. 뭐 불찾기 수요 예.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너무 재건에만 그러니까 좀 꽂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한 가지 이제 그 테마에 약간 좀 소소하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약간 강렬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스토리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른 요인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두산마켓과 현대 인프라코어를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는 축소고 비중 축소고 예. 하나는 그래도 보유 의견이 어떤 예. 차이가 있는지 두산마켓부터 예. 이제 진짜로 예, 밥캣 네. 네.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자료 밥캣 한 장 네. 띄워놨는데 자료 네. 볼게요. 그 밥캣은 두산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밥캣이라는 미국 현지에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두산은 몰라도 밥캣은 알아요. 뭐 이런 그냥 국민 브랜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농기계 쪽으로도 많이 나가 있고 소형 건설기계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2023년 건설기계 11위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 시절에 밥캣이 딸려 있었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6위, 7위까지 했었어요. 글로벌리. 예. 근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떼어져 나갔죠. 네. 그리고 밥캣 혼자서만으로도 2023년 지금 11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두산 밥캣이야말로 굉장히 우량주 중 하나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매출도.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좋은데 다만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되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가 자체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된 건데. 예. 그래서 향후 합병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변동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많이 그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딥하게 보시려면은 그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축소하겠습니다. 아 그런 이유. 근데 이게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아니 우리 회사 자체가 좋은데 예. 로보틱스랑 뭐 왜 합병하냐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예, 예. 연구원님 현대 인프라코어. 네. 예. 현대 인프라코어 같이 한번 같이요. 네, 해주실까요? 네. 그 까먹을 뻔했는데. 현대 예. 인프라코어는 그래도 네 종목 중에서 네. 어드바이저님이 보유 의견 예. 그래도 강력하게 어쨌든 가장 좀 좋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여기 네 개 네. 중에선 괜찮게 보는데요. 그나마. 예. 네. 그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은 네.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밥캣을 떼내고 다른 이제 인프라코어만 데려와 가지고 한 건데 두산이 아니잖아요. 이제 HD 그룹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네. 디벨론이라고 새로 런칭을 했어요. 이게 브랜드가 신규로 자리 잡히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의 현대 그거랑 같이 이제 그 사이트 솔루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2030년 글로벌 탑 10을 탑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로 쪼개놓고 보면은 지금 글로벌 순위 많이 좀 부족합니다. 10위권 밖인데요. 네. 그 해외 압도적 경쟁사입니다. 그 경쟁사라고 했는데 캐터필러와 고마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마스가 그 신흥국으로 좀 탄탄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뚫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글로벌 점유율 낮지만 좀 약간 도전이 잘 되어서 북미나 신흥국 시장 진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밴드 차트 가져왔는데
지금 밴드 그 PBR 밴드 그냥 예, 오른쪽에 있는 PBR 밴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약간 좀 하단에 와 있죠. 지금 0.7배, PBR 0.7배면 나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한 1, 2년 뒤에 한 PBR 1배 정도 오면은 한번 보시고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바켓과 HD 현대 같이 인프라코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 VM 볼까요? 예. VM도 지금 매수 가격이 16,940원. 우리 도비님이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 얼마에 와 있을까요? 10,000원대입니다. 지금 10,000원대. 10,090원 와 있어요. 그래서 한 6,000원, 7,000원 정도 지금 빠진 거죠. 매수가와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VM 어떻게 보세요? VM은 제가 이런 소형주는 좀 탐방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 보고서랑 리포트 6월에 나온 거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에 나온 거라서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거기서 나온 게 주가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리포트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 봐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업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면은 네, 축소하시고 이게 그 뭐 유일한 그 시가 업체라고 하는데 시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유일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뭐 뉴스에 의한 뭐 총매에 의해서 좀 주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드바이저님이 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만 그렇죠. 자료 아니, 완전 또 많이 그러니까. 가져오시니까. 네. 아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왜 게임 예. 행사 그 예. 짚어주셨었는데 예. 진짜로 그 이후에 그 게임 행사 때문에 예. 또 움직였던 맞아요. 그런 예, 날도 예. 있어서 어드바이저님 예.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이렇게 좀 그때 게임주 얘기하실 때 눈이 예. 진짜 빛났거든요. 아, 게임도 좋아하시고 용산에서 저기 관심 게임 많이 많으시고. 하신 형님 그러니까, 오신 줄 알았어. 예. 성향이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는 거는 네. 정말 이렇게 근데 예. 좀 맞아. 네.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VM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네.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런 건 손절을 해서 정리를 하고 네. 좀 반도체 관련주도 대형주로 갈아타면 어떨까가 또 삼전이나 고민이시거든요. SK 하이닉스 네. 뭐 이런 거 예. 고민하셨거든요. 오히려 대형주를 하시는 게 대형주는 탐방 안 가도 돼요. 그런 거는 사업 보고서 보고 좀 너무 좀 큼직큼직한 그림을 보고 하시면 되니까 하이닉스 같은 거 그럼 괜찮습니다. 오히려 네. 대형주로 갈아타 볼까? 이런 예, 예. 고민은 찬성이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로크웰 오토메이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기업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딱 들어도 너무 생소해요. 예.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 나열해 놓은 예. 이제 회사 설명인 것 같은데 네. 도비님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실 어떤 기업인지 잘 몰라요. 예. 분석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살짝 들어갔는데 네. 상승 모멘텀 제가 찾아보니까 엔비디아랑도 또 연관이 많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네. 음. 그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산업 자동화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지난 5년간은 매출액이 성장하였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그 EPS랑 이제 그 매출액 추정치를 보면은 향후 2년 동안 매출액 역성장에 EPS도 역성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이거 사주는 데가 기업들이잖아요. 네. 기업들이 그 캐펙스 줄이면은 이거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역성장이니까 다만 이익의 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오토메이션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항공에는 보잉 같은 게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나 이런 게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 포워드 PER이 조금 높아가지고 좀 다른 좋은 주식을 충분히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좋은 거는 배당금이 매년 성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좋은 점은 그 정도. 그 정도. 배당금. 예, 예. 네, 하지만 다른- 충분히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찾아볼 수 라는 있다. 말씀이세요. 예. 네. 하용권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그렇죠. 뭐 VM도 앞서서 있었고, 지금 도비님도 좀 더 대형 반도체주로 갈아타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지금 써주셨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뭐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도 있었고요. 네. 저희 이제 리서치 본부에는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계시고 네네. 저희는 이제 탑다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산업을 더 정확히 분석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좀 매크로 관점에서 주식 시장 관점에서 이제 특정 섹터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좀
반도체가 약간 아쉽게 됐어요. 한국 반도체가.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큰데 엔비디아 막 오르는 동안 하이닉스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랐고 그게 이제 HBM 때문에 그랬죠. 네. 이제 HBM 막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꼬였고 그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램 반도체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는 거를 이제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가 좋으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쉬어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림길에. 이게 가격이 이제 상반기 좀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수요가 붙어주면 이제 가격이 더 오를 텐데 약간 수요가 지금 좋을지 말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9월에 아이폰 신모델 출시될 때 그 아이폰 판매량이나 이런 게 아마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못 올랐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좀 꼬였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 반도체 주도주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뭐 삼전 이렇게 있는데 전체 산업 섹터의 방향성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안 좋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도체 이 전체적인 섹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11월 5일 미국 대선 전까지는 지수가 상방 쪽보다는 조금 이제 박스권 쪽을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지 않겠냐.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가격이 오르거나 수요가 붙는 걸 보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보는 게 이제 저희 쪽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지금 네. 반도체 투톱이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그렇죠. 5%대 이렇게 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영향 당연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빠질 때 담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 빠진 거라서 물론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이 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덜 억울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올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제 뭐 바닥이 뭐 어디냐 이런 것들을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시계열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9월에 아이폰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아마 초기 모델에 대한 이 수요나 이런 것들 반응이 한 2주 안에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9월 네. 9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일단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또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중국에 또 많이 수출을 하니까 네. 이슈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 리스크하고 엔비디아의 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월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자는 쪽으로 관망 쪽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도 오늘 포트폴리오 상담, 도비님의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상담 도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예. 동년배 뭐 예. 반갑다 말씀해 주셨는데 조언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언 지금 뭐 출근하셨으면 아마 나중에 보셨을 예, 지금 못 보시죠. 네. 지금 근무 시간이시니까.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좀 초년생끼리 화이팅해서 처음부터 안 까먹고 잘해 보셨으면 술 한잔 하고 좋겠습니다. 싶은 말씀이세요 지금. 예, 여의도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의 어떤 진솔한 마음, 진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지셨길 선혜 씨, 바라고요. 저도 살짝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임에. 같이.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건님, 어드바이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를 한번 볼게요. 한번 훑고 가야 될것 네, 같아요. 코스피 0.7%대, 코스닥 마찬가지로 똑같이 0.7%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초반에 비해서는 줄인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응에 따라서 그리고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고 그렇죠. 시간외 거래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본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방향성 잡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릴까요? 내일은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라 네. 시장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함께 저희와 함께 또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저희는 10시. 내일 10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